조선이 한 200년 정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잘 평화롭게 살았죠. 살았는데 200년, 딱 정말 200년. 1590년, 1390년에 건국을 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으니까 딱 200년 만에 전쟁이 난 겁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전쟁을 했죠. 일본 아까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을 봤던 것처럼 일본은 내부가 굉장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땅만 해도 38만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의 2배는 안 되고 2배에 가까운 한반도의 그 정도의 그러니까 크기입니다. 물론 이 일본은 내부적으로 보면 계속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뭐 건대에 들어와서 장악을 했고, 지금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혼슈라고는 본토 내부에서 굉장히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러니까 작은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했죠. 200년 정도의 전국 전쟁을 했습니다. 이 200년 정도의 전쟁을 거쳐서 일본이 통일하면서 결국 그 힘을 어디다 발산할 거냐, 결국 이제 한반도와 중국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생산력 발전이나 이런 점에서 보면 조선이 초기에 세워졌을 때 조선이 훨씬 더 생산력 발전이나 수준이 높았지만 항상 경제도 그렇고 세계 흐름이라는 것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낮았던 곳에서, 문화가 낮았던 곳에서 이게 더 빨리 발전해가지고 새롭게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전국을 통일해서 조선을 침략할 때, 이때 이미 그러니까 보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그 경제력 생산력 수준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도 조선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때 그 전에 그러니까 그전 시기까지는 보면 조선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문화나 문명이나 경제나 또는 뭐 통치 체계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지만, 이 시기가 되면 역전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의 대등하거나 역전되거나, 그리고 인구 면에서, 영토 면에서 일본이 조선보다, 한반도보다 더 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200년 후에 결국 이 한반도를 침략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임진왜란 시기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볼 수 없으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막아줬습니다. 막아줬는데 문제는 이 당시 이제 그 후금, 나중에 이제 초기에 후금이었고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여진족들이 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그 숨을 죽이고 이걸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누르하치라는 아주 뛰어난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여진족을 통일하고, 사실 그러니까 그 남몰래 세력을 키워가면서 중원에 대한 욕심을 그러니까 높이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죠.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파견한 한 30만 명 정도가 만주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만주를 거쳐서 오는데, 이 만주는 결국 그러니까 후금 그 여진족이 살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그 40만 명이 뭐 사실 한순간에 그 방향을 돌려서 여진족을 정벌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이 싸움에서 조선은 굉장히 피폐해졌죠. 피폐해졌고, 그래서 일어서기, 그러니까 한동안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명나라는 뭐 조선을 그러니까 지원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 허약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부터 문제가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이자성의 난으로 표현되는, 중국은 이 한반도와 비교하면 한 국가가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200년을 간 왕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왕조를 세운 사람들도 이른바 귀족 출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평민 출신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명나라를 세운 그 주원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사실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도적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두머리였는데, 그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으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고, 북방민족이 들어오면, 완전히 지배자가 바뀌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반도 국가보다 훨씬 더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한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뀌는 성격 자체가 밑바닥부터 뿌리부터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 국가는 굉장히 안정돼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니까 통치자가, 그전에 지배자가 다음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배자로 남아있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사실은 경험을 오랫동안 겪어 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국가와 중국의 그 중원 국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청나라가 거대한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강력의 영역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뭐 중국이 거의 그러니까 청나라가 차지했던 영역을 거의 다 되찾았죠. 찾았는데 다만 이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이 러시아가 나중에 뺏어가는데 러시아에 뺏긴 영역은 못 찾았습니다. 그 지역을 빼고는 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통치했던 영역을 지금 현재 중국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나라 제국이 중국의 영역을 확장을 시켜줬고 그래서 가장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 청나라 때 사실은 그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한계가 있겠죠. 근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결국 그 문제가 되는 것은 1840년 아편 전쟁부터 시작입니다. 1800년까지만 해도 어느 역사 미국의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1800년까지 세계 경제의 규모를 대충 그러니까 추산을 해보면 이건 좀 과장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세계 경제 생산량의 8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유라시아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의 생산에 거의 대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와 문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유라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100년, 200년 정도 서구 제국들 작은 나라들에게 엄청나게 취업적인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다시 그러니까 일어서고 세계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세계의 그러니까 지도력, 패권 뭐 이런 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이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인도가 중국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인도가 확실하게 모든 면에서 인구, 영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그러니까 문화 능력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결국 중국,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앞으로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이미 200년, 300년 전에 그랬고 결국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세 동점의 시대에 이제 아편 전쟁을 하면서 중화 중심, 중국 중심, 중원 국가 중심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발전하는 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독일입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간파천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을 거쳐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결국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됐죠. 전락을 하게 됐고 일본은 이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만주를 침략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나아가다
미국과 전쟁을 해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 지역 영역을 이 영토를 원래 이제 그 청나라 땅이었는데 다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르강, 흑룡강이죠. 중국 말로는 흑룡강,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 북쪽의 땅을 다 뺏어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은 한반도의 한 6, 7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가 결국 교도보를 내릴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된 거죠. 러시아라는 이 루스족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루스라고 불렀는데, 이 러시아가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 이미 뭐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역사의 삶을 살았겠지만, 역사에서 그래도 일종의, 그러니까 모양을 제대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한 8세기 정도, 이른바 그러니까 유럽에서 프랑크 왕국이 세워질 때니까, 그때 겨우 이제 이 작은 그러니까 이런 공국 형태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가장 넓은 영토를 그러니까 가지게 되는 이런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룬 그런 민족이죠. 시베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땅을 가가지고 말뚝을 꽂아서 그냥 자기 영토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베리아보다 훨씬 더 쓸모가 있는 이 흑룡강릉 주변에 비옥한 영토를 이제 탐을 내고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대표되는 부동항을 개척하기 위해서 청나라 땅을 뺏은 거죠. 이게 1860년, 1856년, 1860년 뭐 이런 거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정도 된 거죠. 이 지역만 중국이 돌려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되돌려받아서 청나라 영역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청일전쟁이고 러일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는데 가장 중요한 전장터는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 이른바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는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해양 세력이 진출하거나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륙이 중요했던 거고 대륙 국가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서 한반도가 북쪽만 걱정을 하면 되었는데 근대에 와서는 북쪽이 아니라 양쪽을 다 걱정해야 되나. 그래서 그 교차점이 있어서 사이에 낀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늘 그 얘기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많은 인구 그리고 그러니까 뛰어난 그 문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중국이 자기 시민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강국이라는 것을 그냥 아예 한 번도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데 이제 이 한반도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반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다. 사실 이 한반도가 유럽에 있다면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가 결국은 중국 옆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응가하거나 중국과 그러니까 직접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하여튼 중국은 그래서 한반도를 우습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한반도가 중원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도전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이 크지요. 이건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한반도가 어떤 그러니까 모습을 태도를 취할지 이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뭐 이렇게 일본, 러시아,
청나라, 영국, 미국 모든 나라들의 그러니까 교차점, 서로 그러니까 이런 교차점에 있었죠. 이렇게 됐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 대륙으로 침략하고 진출하고 싶었던 일본이 한반도를 먹었고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만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서 그러니까 확보한 능력입니다. 확보한 능력이고 이거 보면 사실 그러니까 미드웨이에서 일본이 이제 그 패전 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사실 일본이 이제 계속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미드웨이가 보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선이 이른바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인데 날짜 변경선 바로 그러니까 옆에 있어요. 바로 변경이 있고 하와이가 가까워요. 물론 하와이는 미국 본토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일본이 결국 그러니까 미드웨이까지 갔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자기들 코앞까지 온 겁니다. 왔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하죠. 일본이 해방하면서 해방이 됐는데 한반도는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 주변을 놓고 이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분할 점령하기 위해서 큰 선이에요. 선이고 소련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그리고 이제 사할린 그리고 일본은 홋카이도까지 미국은 홋카이도까지 포함하는 일본 본토와 한반도 남단을 점령한다 이렇게 분할 점령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기가 내려가고 미군기가 올라갑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어요. 그래서 38선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전쟁까지 하게 되었죠. 전쟁까지 했고 아직도 그러니까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주변에 그야말로 최강국들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이런 최강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국가도 이제는 과거에 그런 약소국이 아니고 중견국가 10위권 내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7, 8위 정도의 그러니까 규모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 능력과 그리고 이제 하드파워 이런 걸 포함하면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남북한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대국도 쉽게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국가가 됐는데 아직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남한은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이게 가장 우선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에 의해서 한반도의 규정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조금씩 국제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자체의 능력이나 이런 점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그러니까 노력과 고민 그리고 정교한 플랜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해방 100년이 되는 2045년 정도를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게 통일이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좀 잡아서 실제 좀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보면 놀라운 것이 이제 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IT 생산국 3위라는 겁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이 우리한테 밀렸어요.
그리고 군사력 면에서도 일본과 우리가 대등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제 규모도 인구가 일본이 우리보다 2.5배 정도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거의 그러니까 1인당 소득 수준은 비슷합니다. 90%가 넘어섰고 조만간 그러니까 그 구매력 기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게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2023년으로 지금 그 구매력 수준은 2023년에 우리가 앞설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발전 속도나 일본의 그러니까 발전 이런 걸 비교하면 이 역전 현상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는 그러니까 이번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결국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실은 두 개를 딱 그러니까 양쪽 선을 들고 세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과거와 같은 그런 힘이 없고 그리고 일본은 아직 보급특공국가가 못 됐기 때문에 군사력이나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이런 점에서도 한계가 있고 움직이는데 과거 전범 국가로서의 그러니까 이 한계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기들의 힘을 다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유럽에서 영국은 그 현재의 그러니까 힘이 과거에 비해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인도, 호주 뭐 이렇게 끌어들여서 중국에 대한 전선을 펴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한국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미국이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드 보복처럼 그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위상이 높아지고 강화된 그런 겁니다. 한국이 움직이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영역을 적절한 방식으로 정교하게 잘 헤쳐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도 이루고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경제 규모가 이게 2030년에 7위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수준에 확실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독일, 영국, 뭐 영국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그렇게 보면 저는 영국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독일이나 일본인데 이 독일이나 일본도 결국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 이런 걸 우리가 쓴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그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브라질 같은 경우 인구가 2억 5천이 넘는 거대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그런 거대 국가. 그리고 사실 일본도 엄청난 큰 국가 아닙니까? 인구만 해도 1억 2천이니까 사실 거대 국가죠. 뭐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빠져 있다는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남북한 철도 연결, 뭐 이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지도를 보면 이 남북만 연결되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도를 물론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이 한반도가 세계 중심에 있는 게 이 세계 지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1시간 좀 넘겠죠.